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하며 중대장까지 올랐던 북한 남성이 굶주리는 가족들을 위해 탈북을 결심했고 남한에 도착하고 북한과 전혀 다른 모습에 경악해하며 놀라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겐 어떤 일들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중대장이라는 직책으로 북한 군대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남자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저 역시 군 생활을 했죠. 군에서는 충성심을 다지고 조국에 헌신하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 복무를 시작하고 보니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조국을 위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대의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노동과 끝없는 명령 속에서 이어졌고 진정한 군사훈련보다는 단순하고도 강도 높은 작업의 연속이었죠.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 곧바로 집합한 후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은 일상이었고 그마저도 없을 때는 중대원들 모두가 개간지로 나가 땅을 고르고 농사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배가 고픈 상태로 일에 투입되기 일쑤였습니다. 배가 고픈 와중에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나무를 옮기다 보면 중간에 무너지는 동료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힘들어서 도망가려던 병사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배급은 하루 3번 주어졌지만 그나마도 곰팡이 핀 빵이나 마른 콩 몇 개로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나의 고향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당장 입에 풀칠할 수조차 없고 당에서 내려오는 식량 배급마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고생하고 계셨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아 수입이 미미했죠. 여동생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중 제게 큰 결심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체제에 등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충성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탈북이란 선택은 곧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린 그날 모든 감각이 서늘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결심이 생기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탈북의 무게와 그 뒤에 따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났죠. 군에서 고참으로서 그토록 충성을 다하라고 배웠고 나라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결심을 한 것은 저 스스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철저히 혼자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가는 언제 제 계획이 발각될지 모르니까요. 군 내에서도 밀고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군의 감시망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죠.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감시가 소홀해지는 시간에 맞춰 지휘소를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도 지쳐있기에 아무도 주의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첫 번째 목표는 군 부대를 빠져나와 국경 인근에 있는 한 마을로 숨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간의 척박한 생활 덕분에 숨어 다니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탈출하기로 결심한 뒤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스릴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체포당할 것이고 체포된다면 사형이나 다름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국경의 경비는 엄중하고 순찰이 상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넘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힐 겨를도 없이 어두운 물살을 가로질렀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손발이 꽁꽁 얼었고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강을 헤쳐나갔습니다. 운 좋게도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 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고 그들은 제가 어떻게든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감시는 엄중했고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를 맡은 브로커도 탈북자이자 밀수업자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체념과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무사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며 느꼈던 공포와 피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적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언제라도 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고 어떤 날은 밤새 도로를 걸어야 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했고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정말 숨 쉴 틈이 없더군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산 적이 많지만 중국에서 느낀 감시는 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한 사람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저를 신고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이동 중이었던 저는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저를 어떤 창고로 데려가 숨기고 적발될 뻔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창고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다시는 탈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중국에서의 탈북자 생활은 잔혹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자신의 탈출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이를 갚기 위해 심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체가 발각되면 강제 송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일할 때도 언제나 불안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중국어를 아예 쓰지 말라며 조언했습니다. 언어만으로도 탈북자인 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는 것. 탈출 과정에서 저는 온갖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동안 저와 같은 처지의 탈북자도 있었고 저희를 도와주는 일부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위로도 주었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 희생할 이유는 없었기에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이상 저는 항상 혼자임을 느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끝없이 자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꿈이 사라지면 저는 바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동남아였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마음은 조바심이 가득했지만 한국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동남아로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가 붙었고 이제는 여러 탈북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했지만 언제든 각자 생존을 위해 헤어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동남아의 정글을 가로질러야 할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기라도 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날따라 비까지 쏟아져 발은 점점 무거워졌고 비에 젖은 채로 나뭇잎들을 헤치며 나아가는 일은 상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발이 진흙에 빠져 고꾸라지기도 여러 번,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위험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정글을 빠져나온 뒤 우리는 국경 지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어디에나 있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큰일이 날 수 있기에 우리는 숨죽이며 그 지역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한동안 몸을 숨긴 채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작은 배를 타고 국경을 건너는데 성공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가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한국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현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죠. 몇 번의 위험천만한 순간과 극도의 긴장을 이겨낸 끝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숨을 내쉴 틈도 없이 바로 국정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절차겠지만 조사받는 내내 나는 내가 정말로 안전한지 의심받지 않을지 불안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마주한 첫 풍경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독특한 한국말 억양으로 말을 걸어오는 조사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긴장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의 이유와 여정에 대해 묻는 한편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기본적인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모국어 같으면서도 다르게 들리는 한국어 억양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조사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 말을 해도 될지 저 말을 해도 될지 고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와 적응을 위해 머무르는 동안 국정원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제공되었고 씻고 자는 것조차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본적 편의들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듯 보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고 방 안에 작은 전자기기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전구가 항상 켜져 있는 방 안에서 한밤중에 깨어나 전기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하루하루 조사관들이 말하는 내용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한국말 억양을 따라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점점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국정원 생활이 끝날 무렵 나는 비로소 긴장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국정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이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모습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신기한데 건물마다 빛을 뿜어내는 광경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북한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였지만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사 한 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거리를 걷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롭고 개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개성이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된 것은 이 자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주는지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언론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비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 누구나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자유롭게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곧 법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이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나 역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체제 선전의 거짓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가 악의 근원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시스템이라 배웠지만 여기서 본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동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 때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주는 동기부여는 북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잘못된 정보 속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내가 북한에서 얼마나 큰 속임수에 빠져 있었는지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 토론이나 뉴스에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합니다. 방송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비판받거나 기업의 잘못이 낱낱이 폭로되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도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도 나의 배경을 듣고는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곳에서 차근차근 배우며 적응해가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유와 배려 속에서 살아가며 북한의 체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단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은 친구가 나를 산으로 캠핑에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단체나 허가받은 군 인력만이 산에 오를 수 있었기에 개인이 이렇게 산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게 생소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기러 산에 가다니 이곳에선 이런 게 자유구나 싶더군요. 텐트를 치고 음식 준비를 시작할 때 캠핑 장비가 하나같이 첨단이었어요. 처음 보는 장비들로 뚝딱 만들어지는 그릴과 접이식 의자, 그 작은 가방 속에서 나오는 다리미판 같은 테이블까지. 친구는 그런 장비로 마치 요리를 시작하듯 음식을 굽고 채소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즐거운 저녁이 이어졌죠. 북한에선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 모여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데 이곳에선 모두가 웃고 떠들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들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빛이 가득한 하늘과 달리 이곳 산속에선 별들이 온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던 친구가 네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면 더 특별하겠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어요. 북한에선 별을 본다기보단 밤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산속에서 밤을 보내며 시끄러운 기계 소리나
경비의 감시도 없고 그저 자유롭게 웃으며 지내는 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자유라는 말이 이런 느낌을 주는 거구나 실감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를 북한에 있는 가족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함께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러 가자고 친구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직 여명이 떠오르기 전이었고 산 능선 너머에서 천천히 빛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북한에선 인생이란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정치 교육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진짜 삶의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나고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조금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진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에서의 제 삶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스스로의 꿈과 목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해봤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과 북한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지만 사실 같은 민족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탈북 후에도 저 혼자만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나마 어렵게 시도했던 부모님과의 재회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는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마음은 계속 초조하고 안타까워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죠. 부모님이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막막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루빨리 그분들을 이곳에 모셔서 제 눈으로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곳의 풍경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매일매일 바라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지만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가족이 다 모여 이 자유의 땅에서 웃으며 살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지 주어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